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 25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방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삭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치회기 의장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주말로 가고 있네요.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최 대행은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부분 안타깝다. 특히 뭐라 그랬냐면 현 시점에서 특검 필요성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특검 필요성 판단하기 어렵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말과도 전혀 지금 일치되지 않아서요. 아 그런가요? 예,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뭐 계속 주장해왔던 게 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위헌적 요소 제거 또 여야 합의 요구를 해왔잖아요. 근데 위헌적 요소는 사실 다 제거된 특검법입니다. 추천권 문제 대법원장으로 일어나 했고요. 네. 또 브리핑 관련해서도 안보상 위험 또 피사실 공표 문제도 해결했고 수사 대상 문제라든가 또 기간 외환죄 수사 대상 범위 국민의힘 요구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위헌적 요소는 위헌적 요소는 빠졌고 여야 합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거지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네. 제2요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걸 최상목 대행 본인이 잘 알 텐데 궁색한 변명을 좀 늘어났다고 보여지고 그 특검의 무용론에도 또 약간 편승한 입장을 보였던데요. 특검이 왜 무용합니까? 지금 이 12.3 비상계엄 내란 관련된 수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고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을 뿐 검찰, 공수처, 경찰이 여전히 계속 수사 중입니다. 관련된 수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수사가 전체가 마무리돼서 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수유지가 같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한 거에 좀 말이 맞는데 대통령 구속 기소되고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 얘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이제 더 이상 특검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네.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 궁색한 변명이고 그게 본인의 어떤 판단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를 그대로 그냥 수용한 것으로 보여져서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걸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 얹혀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고 결국에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구속 기소됐지만 이런 수사나 이런 절차 특검은 또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에서 판단하는 것과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특검의 필요성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부터 드리자면 지금 사실상 특검은 무용합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조차도 이미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특검을 한다는 것이 어떤 실효적 이익을 갖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했어요. 이 지금 특검은요. 사실상 정치화하려는 민주당의 정치 정략적 요소가 강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판이 기소가 돼서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제 출범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됐을 때 있을지 모를 대통령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피의 사실 공표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의 인지 수사 뭐든지 다 가능하게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하고 그게 결국에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됐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번 제2요구권 행사는 대단히 적절하고 바람직한 결과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면 군사 준비 태세가 위축되고 군사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최 대행은 뭐라 그랬냐? 북한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경제 성장 둔화 등 국내의 위기 상황도 제2요구 결정에 영향 미쳤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하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부분 이유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내란 사태를 빨리 종결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였던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그 상황에서 최근에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을 보면 사실상 이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입장으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수사 절차도 사실 구속 기소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계속 지체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탄핵 심판 절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진행되는 이 변론 기일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지연할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내란 비상계엄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는 수사가 조속히 전체적으로 다 빨리 마무리돼서 진행돼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금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뭐 체포에 불응하고 구속영장에 불응하고 이 판단에 대해서 법원을 공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공소유지를 통일적으로 하고 남은 그 피의자 내지는 관련된 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때만이 오히려 대외적 불확실성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를 통해서 이쪽으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가장 불안정한 이유는 이런 비상계엄 내란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여론과 다르게 계속 가고 있고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고 거기에 이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요구했던 거는 이런 혼란을 좀 빨리 매듭 지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특검이었고 하나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신속한 임명. 그래서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만이 대외적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미국도 이렇게 헌법 절차에 진행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오늘 최상목 대행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여전히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정광주 대변인,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특검을 해야만 이런 불확실성이 조기에 정리된다. 네. 동의하십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모든 결정의 기본은 국익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효적 이익이 도입하지 않을 때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할 때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실효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계엄 수사 과정에서 검경과 공수처가 정말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이미 군경 지휘부 10명 모두가 구속 기소된 상태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졌잖아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공개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도 헌정 질서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헌정 질서 체제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하고 있고요. 변론 기일도 지금 계속 잡아가면서 어쩌면 뭐 3월 중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갖고 자꾸만 정치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다음에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란 특검법 국회 제2결 수순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모두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에서 가장 특검 찬성론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오늘 인터뷰를 밝혀서 특검은 이제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 정쟁화되고요. 각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 통과에 필요한 8표 이상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아마 지금 민주당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이 민주당이 최 대행에게 탄핵 카드를 내밀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비교적 낮다고 보세요? 그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사유로서야 지금 조속하게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탄핵까지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뭐 심각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정광재 대변인. 이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으로서는 꺼내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 초기 형성됐던 여론과 지금의 여론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여론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 자체 평가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무리한 탄핵에서 비롯됐다. 이것에 대한 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설 경우에 정말 우리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 국정농단의 주역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무도한 탄핵을 일삼았던 민주당 아니었느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무리한 탄핵에 나서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 해제하면서 오늘부터 변호인 외 일반인도 윤 대통령 접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윤 대통령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뭐 일종의 이제 당부를 한 거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입장에서 뭐 걱정해서 찾아온 분들한테 안부를 전하는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또 그런 당부를 한다는 게 지금 가당한 건가?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전히 뭐 최근의 여론에 뭐 고무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여론이 본인 대통령의 12.3 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지지가 아닌 거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면 국민께 좀 더 이 사죄하는 모습 이런 게 우선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비춰지고 최근 이제 이 접견 금지가 해제되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주변에 뭐 이 접견 신청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옥중 정치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자제하고 자중하는 것이 사실 여론 형성에도 국민의힘이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행보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이제 민심과 따로 가려고 작정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그럴 필요성은 대통령으로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메시지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지지층들에게 나는 아직 건재하고 일종의 피드백을 받는다. 그렇죠. 계속 이제 그 과정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정도에 호응하고 그런 대통령에 대해 연민과 동정심을 갖고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처지까지 공감하는 여론은 이미 최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일반 국민의 여론은 더 냉랭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말씀은 지금이 피크다. 더 이상 올라갈 거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글쎄 뭐 보세요? 민심이라는 게 우리가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렇게 일종의 좀 호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데 공수처나 민주당의 이 굉장히 거칠게 그 진행되는 탄핵과 뭐 재판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그 갖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는 굉장히 대인배 성격이 강하고 호인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개인적 매력을 어쩌면 지지자분들에게 전달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접견한 내용들에 관한 보도들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뭐 영어의 모임이긴 하지만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의료 정원,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것들은 꾸준히 국민들께 좀 챙기는 메시지를 준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연휴 기간 접견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통해서 이제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상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만약에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그 득과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초기에 이제 뭐 여론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냉정한 평가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책초영장도 거부하고 또 그게 더 나아가서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 사태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추이 자체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당연히 고무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나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모습을 보면 사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다투어서 탄핵 심판을 기각을 받거나 형사상의 무죄를 받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스스로의 판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을 규합하고 결국에 다가오게 될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하기 위한 유력한 전략이 통해왔고 앞으로 통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뭐 당분간은 좀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보수 또 극우층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활성화돼 있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탄핵 심판이 별로 종결되고 선고되는 시점에서는 진짜 여론 아직까지 잠재해 있거나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뉴스조차 보기 싫어하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진짜 여론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이런 행보들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는 요 질문을 하면서 지금 요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예. 자, 여당 내 인사들도 줄줄이 이제 접견을 예고했습니다. 예. 자,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정치 유불리에 앞서 도리를 다해야 된다. 뭐 네. 친구로서의 도리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자, 근데 여튼 그 뭐 자기가 지도부로서 방문하는 게 아니고 방문하더라도 지도부로서 방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원 개인으로서 개별적 판단으로 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계엄 옹호당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우려된다.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옥중에서 내는 일종의 옥중 정치 메시지는 네.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칠 건 없는 장사인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원세를 규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당 전체에 주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이 지도부의 일원이 아니라 원내대표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 같고 조경태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인데 여튼 계엄에 반대했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다음 그 대선이 있다면 치러야 할 텐데 계엄에 찬성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메시지 갖고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본다면 계엄에는 반대하고 탄핵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일정 부분 앞서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 불가능할 텐데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네. 당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니까 무슨 인용이니 기각이니 이거를 너무 예단하기도 여당 네. 입장에서 어렵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시점에서 옹호 안 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엄 사태로 인해 촉발된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했다고도 할 수 없고 예.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덧셈 뺄셈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는 네. 건데 우리 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딜레마에 놓여 있는데 그 딜레마에서 어느 것을 기점으로 그러면 중도 진영에 있는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예단하지도 않으면서 중도 네. 표심은 갖고 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네요. 고차 방정식입니다. 저희 당은. 답이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여당이 하나 훈수 하나 해주시죠. 답이 그렇게 가서는 답이 없는 아, 그래요? 답 못 찾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통한다고 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네.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은 또 그 강력하게 그에 대해서 불법을 주장하면서 저항하고 있고 여기에서 손절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내부에서는 이 여론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분석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조사해 보면 이 세부 이 조사의 내용의 이 응답층, 뭐 중도층의 여론 형성 분위기 최근에 또 변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보면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당연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탄핵 심판 결정 그 즈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좋다. 그거 늦춰서 탄핵 심판 결과 보고 하겠다 이러다가는 그나마 지금 뭐 경쟁률 뭐 대선 후보 뭐 적합도 조사 또 당 지지율 조사만 믿고 있다가는 아마 참담한 패배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꼭 정광재 대변인님이 웃고 계셔서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네. 꼭 그 좋은 뜻에서만 해주는 조언이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래요? 100%다 꼬시는 것 같아요. 100%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자, 같습니다. 조금 지켜보죠. 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 25부로 배당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고 3월이면 본재판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구속기한이 이제 7월인데 7월 안에 1심 선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마 재판부도 그렇고요. 네. 재판부 당연히 이 구속기한 안에 1심 선고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중대 사건에서는 심리는 신중하게 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은 해줘야 되지만 네. 불필요하게 소모적으로 소송 지연하면서 구속기한을 넘기기 위한 소술 전략을 쓴다고 하면 불필요한 증거 신청은 다 배제할 거고요. 아마 7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려고 할 거고 나올 거로 봅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하거나 헌재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특히 두 번째 것 헌재 탄핵 심판 정지 요청 방안 고려하는 거 이게 뭘 근거로 이거를 검토하는 거죠? 그 헌법 재판소법 51조에 있습니다. 예, 예.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구 자체가 네. 재량입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보석도 그렇고 탄핵 심판 정지 요청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예상하세요? 대통령 측은 당연히 그럴 거라 알고 있을 거고요. 보석 청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필요적 보석이라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보석 사유가 되면 해주는 건데 필요적 보석 사유도 안 됩니다. 10년 이상 내란죄는 무기 사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고 임의적 보석을 검토한다고 해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보석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형량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원래 대상은 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헌법재판 정지 요청도 그렇고 저는 향후 헌법심판 절차든 수사 공판 절차든 모든 불복 수단을 계속 할 건데 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 한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지지층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낸 거고 그게 이제 먹힌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형사재판도 해야 되고 탄핵 심판도 응해야 되고 막 일주일에 3번이나 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불구속 상태에서 좀 이렇게 방어권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또 펴는 것 같아요. 그 주장은 계속 할 텐데요. 예. 제가 볼 땐 법원도 그렇고 탄핵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받아들일 가능성 없습니다. 3일이면 상식적으로 보면 많아 보이는데요. 뭐 다수의 변호인단이 있고 대리인단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받지 않습니까? 이미 3회, 4회 변론 공개된 변론 기일에서 이미 내용도 정리됐고 주장이 뭔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형사재판 절차는 증거채택 관련해서 여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주 3일 출석한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근본적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방어권을 보장해서 불구속으로 재판에 임해야 된다. 이 부분 타당하다고 당연히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뭐 조기현 변호사님은 제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 거고 저도 뭐 법조인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방어권 차원의 수단은 예. 신청하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사법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진 게 없기 때문에 보석 청구나 아니면 뭐 탄핵 심판 정지 요청이 실제로 헌법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정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 위로는 느지막히 귀경길에 오른 차들로 상행선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체는 밤 10시를 전후로 대부분 풀리겠는데요.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50분, 광주에서는 4시간, 강릉에서는 2시간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청주 휴게소에서 목천 사이와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부근,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수원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 사이와 또 여주분기점 일대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설 연휴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 편성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얘기는 자신의 주요 그 정책 이거를 포기하더라도 민생을 살리는 일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비상한 시기니까요. 본인의 뭐 상징 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기본소득 또 민생지원금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경제 상황 전체를 비유하자면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소화기로 끌까 뭐 물을 어디서 길어올까 이거 논의할 때가 아닌 거죠. 일단 꺼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가 어떤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논할 때가 아니다. 추경이든 뭐든 당장의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금까지 제했던 뭐 민생 지원금이 효과적 방법이라는 이 자체를 버리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추경의 어떤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면 곧 포기하고 추경에 협조해서 좀 빨리 하자 이겁니다. 그냥 오로지 다른 고려 없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아마 그런 사정은 국민의힘도 이번에 추석 민심 들었으면 다 알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추경은 하는 총재까지 얘기했고요. 한은을 한번 찾아간 적도 있었죠, 국민의힘이. 자, 정광재 대변인님. 근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예산안 강행 처리부터 사과하라.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 그래도 자신이 선심 쓰듯 추경 찬성하면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위선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 그래서 카멜레온식 이재명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요. 12월 3일에 삭감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자신이 밀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고 있는 이거 예산 편성 안 한다고 다 삭감해갖고 예산 일방적으로 삭감 편성된 겁니다. 그게 뭐 계엄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12월 3일에는 그럼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았나요? 12월 3일에는 왜 삭감했느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방해가 되도록 정략적으로 반대해놓고 지금 한 달 반도 안 돼서 다시 추경할 거면 그때 왜 삭감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 당도 사실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국민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해야 된다. 2월 안에 모수 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짓자.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국민연금 빨리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고 얘기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먼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해 왔고 여야가 여러 차례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못 내린 거니까요. 빨리 해야 될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재정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는 지금 상황 뭐 이런 걸 다 고려해도 가능하면 신속히 논의를 해서 매듭을 짓자는 거고요. 그건 뭐 핵심적인 게 모수개혁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을 한번 대화를 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거고 아까 이제 나왔던 예산 삭감 문제 많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에 필요한 예산 요구하다 일방적 삭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세부 내용 다 뜯어보면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해서 삭감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무슨 R&D 일부 해서 뭐 마치 중요한 민생 경제 예산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다 삭감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거 예산 삭감 뭐 예산안 처리 시점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중에 대부분은 여야가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중복 예산이라든가 이래서 다 제외했던 예산들이 많고 주로 삭감은
권력기관의 특활비였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처리된 예산안을 가지고 사과부터 해야 지금 민생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지금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시는 건지 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예산안이라는 거를 합의 처리 안 하고 강행 처리한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예. 예산안 합의 처리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뭐 특활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하고 있었던 것도 맞고, 근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 국회에 넘어오면 네. 일단 뭐 증액은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우선해서 그 삭감의 내용도 일방적으로 막 자를 수는 없습니다. 여야가 다 합의하면서 중복 예산 이런 거 다 잘라낸 그 삭감안을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가 와서 정부와 이제 증액 관련된 협의를 상호해서 가능하면 이제 합의한 안으로 예산이 통과되는 관행이 있었죠. 근데 네. 정부가 전혀 이제 성의 있게 안 해오고, 그게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태도도 다 관련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 저런 식으로 나오면 협조하지 마 이러니까 뭐 정부 측에서 와서 기획재정부나 증액 예산 관련된 협의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거의 이런 상황에서 처리된 거기 때문에요. 뭐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었고,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그런 태도를 보인 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태도와 또 맞닿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국민의힘 입장 먼저 잠깐 들어보고 예. 질문 이어갈게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흥묘 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아까 그 연금 개혁 얘기 좀 하려 그러셨다면서요.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조금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고 생각하니까 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통령다움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뭐 민생, 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통령다움을 연출하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인데, 연금개혁 관련한 문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도 지금 논의를 안 했었던 거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을 자신이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는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용어를 썼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카톡 탄압 무슨 뭐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 뭐 탄압 얘기하면서 입틀막 행보를 하면서 뭐 그동안 뭐 반도체 특별법 같은 법안들, 정부 추진 법안들 이제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 등도 언급하다가 갑자기 민생 얘기하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여당의 시각 같아요. 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만 더 붙이면 그 연금 개혁 관련해서 보수 네네. 개혁 관련해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향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매일 쌓이는 적자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협의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이 내놓는 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이니까 성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는 걸 밝히고,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씀, 글쎄요, 앞에 여러 가지 이 사족들이 붙어 있지만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마지막에 흥묘 백묘 얘기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연결시킨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규정의 성격인데 결국에 지금 다 이념 공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이 일각에서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또 일부에서는 부정선거론 그거 다 중국과 연결시키고 지금 흑묘 백묘를 얘기했더니 바로 중국 공산당을 언급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어떤 민생에 관련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앞에 얘기를 붙이긴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이렇게 규정하기 위한 이 그냥 맹목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념적 내용을 이념 공세를 끝내는 순간은 사실은 좀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 되죠.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선을 넘은 건데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오판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약간 종합적으로 뭐라고 네. 얘기하셨냐면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정광훈 대변인 헌재 때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거기 우리법 연구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에 있어서도 중국 뭐 하면서 이념적인 문제까지 간 거 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논리는 딸리고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이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정말 라는 머리가 생각에 좋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점은 아니, 저는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본래 머리가 좋아요. 네. 방점은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는 뜻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고양이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 이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 백묘론으로 해석하고 이게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이념 공세, 친중 공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사실 이 흑묘 백묘론이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1979년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하면서 한 얘기인데 실용주의. 예.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진부한 정치적 레토릭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연휴 기간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 등을 보면 여야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되면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의 실정이 드러난 결과다라고 해석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의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인가요? 이재명의 실정을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평가로 내놓는다는 게 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뭐 저는 지금의 어떤 여론은 충분히 민주당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수의 과표집 또 보수 지지층의 적극적인 응답과 활성화 뭐 한 측면에 분명히 그 요인이 있긴 한데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적극적 지지 또 중도층의 적극적 지지는 왜 안 나오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추후 과정에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대선이 쉽지 않은 순간 될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대선은 결국에 1대1 구도가 된다고 하면 양 진영의 총결집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의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정부 여당의 절대적인 악재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파면 결정 여부 그러니까 조기 대선 확정되는 결정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 뒤에 여론은 결국 미래 권력을 두고 누가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냐로 당연히 그냥 옮겨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다시 민주당 지지로 끌어오지 못하면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뭐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탄핵 결정에 즈음하는 시점이 어떤 여론의 어떤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극우 성향이 강세를 보인 결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광희 대변인,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가정한 강성 지지층이 과표집된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여론조사 수십 년간 해온 전문가분과 한번 얘기를 그래요? 했는데 이게 보수의 과표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민주당이 아까 얘기한 뭐 중국과 친하다 아니면 친북적인 성향이 있다.
전체주의 국가들과의 뭐 어떤 교류가 강하다라는 측면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수화가 강해져서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이 이거 여론조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수적인 성향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자기가 보수냐 진보냐라고 했을 때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보수 가표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를 단순히 지금 보수 가표집 현상으로 민주당이 민심을 파악하고 있다면 아까 조기현 변호사가 우리 국민의힘에 조언했었던 것을 제가 100%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민주당도 굉장히 오판이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어요. 그랬더니 문 전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 주문했고 이 대표가 통합 행보에 나서겠다고 적극 화답을 했습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경수 전 지사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사람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 이후에 나온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통합 행보를 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대표가 이렇게 문 전 대통령 찾아가는 게 뭐 선거가 있을 때나 뭐 꼭 아니더라도 그런 때 뭐 찾아가는 경향이 있고 딱 1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총선 한 2달 전인가요? 찾아가서 그때도 화두가 통합이었는데 공천 결과는 비명 행사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과연 이건 꼭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뭔가 도모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을 테니까 과연 통합이 그렇게 쉽게 가능할까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변호사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지금 이제 당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당 내부에는. 네. 그때 탈당하시고 밖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당에서 이제 다른 활동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때 입은 상처가 크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를 할 것이고요. 그런 주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뭐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총선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뭐 비명을 배제했다 이런 거는 이게 당원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거를 뭐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결과를 다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한 얘기인데 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당연하고 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총선 때도 그렇고 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네. 표결 과정에서도 비판이 나올 때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강하게 보호해야 되고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좀 강성 몇몇 의원들이 강하게 공격해서 문제이지 전체적으로는 통합과 포용 행보에 나설 것이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눈길을 끌었다고 이렇게 눈이 꽂힌 게 정성호 의원의 반응이었어요. 원래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고 이렇게 화합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던 정성호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김경수 전 지사에게. 구속됐던 김경수 전 지사는 공백 극복 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드루킹 역공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요. 당내에. 근데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성호 의원 뭐 네. 잘 아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김경수 지사가 이 메시지를 낸 게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하루 전에 낸 거잖아요. 두 사람 만남을 모르고 이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네. 애들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쿠션을 넣었다 그러죠.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생각 외로 친명들의 반응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요. 그 날카로웠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좀 조급함이 묻어난 거 아닌가? 과거에 자신이 제왕적 대표의 자리를 갖고 있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젠 정말 자신이
지난번에 0.73%포인트로 진 걸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네.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의뢰 마인드를 장착해야 되는데 뭐 그런 변곡점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는 최근의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이었다고 봅니다. 시간이 한 4,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등판한다 안 한다. 일단 정광재 대변인. 많은 분들이 등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뭐 통화해 보신 건 아니죠? 네, 뭐 최근에 또 소통 자주 했었고요. 아, 예. 네. 이제 자신이 했었던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무조건 등판한다. 시기는 탄핵 심판 변론 종결층. 그래.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고3 성균이는 오늘도 집에서 영상 수업을 듣습니다. 고면역 글로불린 2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과 소화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크론병을 앓고 있는 성균이. 일반 음식물을 섭취하면 몸에서 이상 염증 반응이 일어나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데요. 그 때문에 마음대로 외출을 한다거나 학교에 가는 건 몸이 아픈 성균이에겐 두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건 작년 말 안과 진료에서 망막 박리 진단을 받은 성균이. 급히 큰 병원을 찾아 왼쪽 눈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 회복은 불가능하며 오른쪽 눈도 현재 망막 박리가 진행 중이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기약 없는 치료와 쌓여가는 병원비 걱정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성균이의 부모님. 성균이 가족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서울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앞으로 1cm의 눈이 더 내리다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나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충청은 내일 오후에, 호남은 밤사이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1에서 5cm, 비의 양은 제주도에 20에서 70, 전남과 경남에 5에서 30, 충청에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영상 1도, 전주 영상 2도, 대구도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8도, 대구 7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권과 일부 언론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문제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주력인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고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 지역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이 지난해 대비 4천 명 가까이 줄어든 210개교 45,8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 달러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은 설 민심을 바탕으로 현안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특검, 추경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날카로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김상훈 의원 전화 연결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지역구 대구 서구입니다. 최근 예. 일주일 동안 지역구에서 어떤 곳 주로 다니셨는지 궁금하고요. 주민들과 소통 많이 하셨습니까? 예, 지역에 내려와서 많은 분들과 의사소통을 해보면 네. 키워드가 이런 거겠죠. 이제 그만하고 경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 싸움 그만하고 경제 살리자. 지금 현재 내수 경기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네. 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또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겹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의 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살리는 문제에 좀 집중해달라는 그런 민심의 바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뭐 추경이라든지 경제 현안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또 여쭤보고요. 아무래도 그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니까요. 자, 네. 설 전후에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당인 기본적으로 이제 불리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이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조사 결과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탄핵 정국으로 환율도 흔들렸고 주가도 흔들렸고 네. 금리는 동결기조고 최근에 건설업계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업체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네네. 탄핵 국면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최근에 국회 상황이 아시겠지만 너무 탄핵과 특검이
범람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여론 형성이 네.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경계하고 이전보다 그 민생 입법 처리라든지 경제를 살리는데 국회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민생 살리는데 정치권이 두 팔을 걷어붙여야 된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그 예상치 않게 이렇게 여당 쪽에 좀 괜찮은 여론조사 결과를 여권 내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지율은 꽤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최근 행보가 중도보다는 강경 지지층 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이제 조기 대선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중도층으로 확장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장님께서는?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는 좀 불편합니다만은 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최근에 좀 그 불신감을 표시한 정당은 민주당이었어요. 네네. 여론조사가 조금 이렇게 불리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업체들을 겁박하면서 여론조사와 관계된 법안을 좀 강성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엄포도 놓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우리가 너무 좌우, 진보, 보수, 네 편, 내 편으로 편가름 현상이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중도, 중산층의 어떤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국회를 보면 민생이 좀 방치되고 있고 너무 정쟁이 난무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에서 너무 국회 자체를 탄핵 국회, 특검 국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도층의 좀 민심 끌어안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형국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앞으로 큰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중도층 끌어안기가 그 양당의 승부에 그 굉장히 그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향한 구애작전이라 그럴까. 네. 그런데 이제 양정당이 좀 홀몰하게 될 텐데, 예. 그게 바로 이제 민생이고 경제 살리기가 첫 번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수차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탄핵 특검 그만하고 경제 살리는데 같이 좀 협조해서 협치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특검 고만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이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더더욱 특검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법조인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뭐 저도 이제 정치 생활 13년째입니다만 특검법은 그 예외성,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좀 미진한 경우에 한해서 그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검인데, 네.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었고 이제 헌법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이게 민생을 도외시하는 그런 국회, 그런 정당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재표결로 또 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이번에 지난번 표결 때보다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별도의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 특검법에는 예전의 특검법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또 처음에 선전 선동죄를 포함을 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할 어떤 그런 우려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범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 자체에 대한 자체 법안을 내놨던 우리 국민의힘의 예. 여러 가지 좀 노력에 대해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 특검법 표결 때와 같은 그런 이탈표는 현재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제 이슈 주로 이제 추경부터 좀 여쭤볼게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경 편성 이거 거듭 강조했는데 김상훈 의장께서는 예산 관련 민주당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어요. 배경이 뭡니까?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네. 국회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고 또 그 예산안 중에 정액 편성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시종일관 추경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추경 요구 때문에 다른 협의할 의제들이 전부 다 사장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개헌도 한번 논의해보자. 연금도 이제 협상에서 마무리 짓자. 이런 제안을 해도 추경부터 먼저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양이면 뭐하러 지난 12월 10일 예산안 국회 통과할 때 정액 심사 같이 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조 1천억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어요. 4조 1천억 삭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추경 편성하자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670조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집행조차도 제대로 못 해보고 있는데 뭐 겨우 20조 남짓한 그런 추경을 자꾸 그 노래를 부르면 그게 인생 살리는데 보탬이 됩니까? 저는 추경 이슈 자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이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추경을 원한다면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이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주제에 앞서서 자꾸 추경 그러니까 이게 요즘 최근에 저는 민주당이 추경을 노래 부르는 이 저희가 무엇일까 정말 좀 궁금해요. 자 그렇다면 말씀 중에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 있으니 정부가 빨리 결정해달라. 이 부분도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안 됩니까? 저는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오만한 마인드가 겹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에게 있어요. 특정 정당이 우리는 어떤 예산 포기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좌지우지 해왔던 그 마인드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어떤 예산을 포기할 테니까 추경하자가 아니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여야정이 협의해서 하면 돼요. 물론 정부의 고유 편성 권한이 있는 거지만 지금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서 여야정이 협의를 해야 될 텐데 특정 비목을 갖고 계속 우리는 하겠다 말겠다 이거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 만약에 민생을 위한다면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민주당이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연말에 예산안 통과될 때 우리 정부 여당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동의해주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데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민주당에서 1조 원을 찍어내겠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를 했던 그 연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 처리된 것 같은데 이제 정치란 것이 서로 다른 입장,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주체가 협의 절충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추경 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월에 추경을 논하고 편성한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금년도 670조 예산을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다는 말씀하셨고요. 예. 자,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이 최고위에서 공개한 당 민생특위 일정 보니까 다음 달 5일 경기도 평택 변전소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전력망 확충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챗 GPT, 중국의 딥시크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대응 정치권 지원 방안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그 미래 먹거리 법안으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 중에 네. 1순위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입니다. 네. 지금 AI 산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을 조속하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AI 산업은 전세적으로 봤을 때 한 6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 3위권 정도로 도약을 시키려고 한다면 기관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에 딥시크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일으켰던 선풍적인 어떤 그런 활약상을 살펴본다면 네. 우리도 미국, 중국 기술을 추종해서 따라갈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에 국가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일 경기도 평택의 고덕변전소에 방문해서 당 지도부와 또 AI 특위, 민생특위가 함께 한번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기관 전력망 확충에 대한 좀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말씀하셨는데 아울러서 네.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 중요하죠. 예. 여기는 이제 연구개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특례를 좀 인정하자, 예외를 인정하자는 그게 현재 민주당과 우리 당이 좀 밀당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R&D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매년 수출에서 가장 효자 종목이 반도체인데 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기술 선도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현재 민주당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때문에 여전히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K-칩스법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런 법안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 조세 제한 특례법이 지금 아직까지 전혀 진일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조세 제한 특례법을 빨리 합의 처리해서 많은 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네. 또 첨단 전략 기업들에게도 좀 임시투자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세법 협의도 아울러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는 데 필요한 법안들 이제 좀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정치 영역으로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서울구치소 찾아서 윤 대통령 접견했고 의원들도 이제 갈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정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지도부 차원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이다 했는데 김상훈 의원님도 접견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오늘 원래는 당 사익이 같이 면회를 하기로 했는데 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은 당 대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만 일단은 면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또 도의적인 의미, 좀 인간적 차원에서 좀 면회를 하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고충도 좀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뭐 구치소 접견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관저에 그 의원들 방문할 때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거는 의원들 개인 판단이다 이러고 약간 거리를 뒀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뭐라 그럴까 대통령과 어떤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중도층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걸 좀 의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뭐 만약에 있게 된다면 어떤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영향 이런 거는 좀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관저에서 좀 시위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감을 갖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네. 다만 이제 헌법기관의 개별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은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뭐 한간에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언급하기는 불편합니다. 다만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오늘 뭐 질문도 주셨는데 네. 중도 중산층의 표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입법에 우리가 좀 더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뭐 이 과제 안에는 뭐 가능하면 좀 개헌도 네. 한번 논의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최근 22대 국회의 예를 보면 네. 제왕적 국회도 이제는 좀 문제가 있다. 과반 의석을 초과하는 정당이 모든 입법 사안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제왕적 국회도 이제는 좀 목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네. 개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난 국회 때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연금 부분, 연금도 이제는 마무리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민생을 챙기면서 진지하게 진일보하다 보면 민심과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 갖고 있어서 공정한 판단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음 주 헌재 권한쟁의 심판 판단인 날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해서는 안 되고 새로 여야 합의로 재판관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그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소위 말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3분이 계세요. 네. 대한민국 전체 이 좀 법조 특히 이 판사들 중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출신이 한 15% 정도 되는데 헌법재판소에는 8명 중에 지금 3분이 우리법 연구회예요. 네.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문형배 대행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영호재했고 또 이 부분에서는 정성호 의원도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모 재판관의 동생은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모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너무 편향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여론재판, 정치재판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일어난 여객기와 군 헬기 충돌 추락 사고 속보입니다. 소방당국의 밤샘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데 새로 들어온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안타깝게도 탑승객 67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현지 시간 수요일 밤입니다. 소형 여객기가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다가 미 육군 소속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한 뒤 폭발해 추락했습니다. 이 여객기에 64명이 타고 있었고요. 헬기에는 미 육군 소속 3명 등 모두 6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구조작업과 시신 수습 작업이 이뤄졌는데요.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40명의 시신 수습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고 여객기에 한국의 피겨스케이팅 유망주가 타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코치들 약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캔자스에서 열린 전국 피겨 유망주 대상 훈련 캠프에 다녀오던 길이었고요. 전체 탑승객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 한국계의 피겨 유망주로 알려진 진아한 선수 그리고 이 선수의 어머니도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탑승객 중에 한 명인 10대 스펜서 레인도요. 네. 한국에서 입양된 한국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 16세의 고등학생 피겨 선수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촉망이 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의 이 SNS 계정에는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올려둔 게시물도 있어서 동포사회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고 원인 조사는요. 지금 블랙박스를 수거해 갔고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고 발생 직후에 여객기 이착륙이 모두 중단됐던 공항은 14시간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얘기도 우리가 했는데 또 희생자 그 탑승객 가운데는 러시아 국적 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 부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러시아 측 반응이 나왔어요? 네, 이 크렘린궁은요 오늘 대변인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종류의 직접적인 소통도 할 계획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사고 여객기에는요 부부입니다. 바딤 나우모프와 에브게니아 시슈코바가 타고 있었는데 네. 요 두 사람이요 1994년도 피겨 세계 선수권 대회 페어 종목 우승자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동계올림픽에도 2차례 출전했었고요. 은퇴 후에는 미국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고 유해 이송을 수행할 준비돼 있다라고는 했고요. 다만 두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가 바이든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다라면서 묵념을 했는데 곧바로 바이든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래요. 이 바이든 정부의 다양성 인사 정책이 항공안전 약화로 이어졌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정책은요 미국에서 이 DEI라고 부릅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렇게 인종이나 또 성 정체성 등에서 소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요 DEI 정책을 위해서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브리핑에 나왔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요. 국방부에서 DEI의 시대는 끝났다. 항공교통관제든 장군이든 우리는 최고이고 가장 똑똑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했습니다. 네. 중국이 내놓은 인공지능 AI가 글로벌 테크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모델이 개발 비용이나 성능 면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지난 20일 최신 AI 모델 R1을 중국의 이 AI 스타트업입니다. 딥시크가 공개를 했고요. 또 이틀 후에는 AI 모델 개발 방식을 담은 기술 보고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요. AI 모델 훈련에 네. 557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0억 원 정도를 사용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게 정말 큰 충격을 준 이유가 미국의 빅테크들은 비슷한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보통 10배 이상의 금액을 써왔습니다. 테크 업계를 놀라게 한 거는 비용뿐만이 아니고요. R1은 AI 성능을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 미국 수학경시 대회 풀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 테스트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딥시크의 R1이 79.8%의 정확도를 기록했고요. 네. 요건 오픈 AI의 최신 모델 O1보다도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요. 이 출시 직후에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오픈 AI와 챗 GPT를 밀어내고 R1이 1위에 올랐습니다. 요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1957년이죠. 당시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해서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과 비교될 정도의 큰 충격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딥시크는 사용자가 이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하는 정보와 서비스 사용 과정이 축적되는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도요. 중국 내 서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관련 분쟁은 중국 정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덧붙여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 세계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요. 소속 구성원들에게 요 AI 챗봇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 아르미스의 나디르 이스라엘 최고 기술 책임자도요. 이 잠재적 데이터 유출 가능성 또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 등을 들어서 직원들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 보안 업체죠. 네스코프도요. 자사 고객사 중 52%가 딥시크의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산 AI 딥시크는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설 연휴 일주일 만에 개장을 했는데요. 딥시크 충격이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이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20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우리가 미국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했는데 서학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요. 설 연휴였던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자, 이 딥시크 충격으로 가격이 떨어진 엔비디아 등을 저가 매수에 굉장히 과감하게 집중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가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배 SHT ETF입니다. 네. 자, 요게 ICE 이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일일 수익률 3배만큼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이게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엔비디아 그리고 3위는 엔비디아 주가의 2배 연동하는 이 상품까지도 줄줄이 과감한 투자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거의 다 회복했다고 하네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밝힌 데 따르면요. 지난해 한 해 누적 방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1,63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전보다요 48.4% 증가했고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94%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방한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요. 중국에서 460만 명이 찾았고요. 다음은 일본, 대만, 미국 순이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됐는데 지난해 우리 국민들도 일본을 비롯해서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집계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네, 누적 인원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관광객 수도요. 네. 2,869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자, 그리고 명절마다 많이 찾는 관광지가 이제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베트남 다낭시가 네.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지난해는 설과 그리고 추석 모두 일본 도시들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사카와 도쿄.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지금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는 아니고 바로 클래식 음악입니다.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장르가 클래식 음악인데 조성진, 이문찬 등 걸출한 음악가들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악가들의 눈부신 활약과 한국 클래식의 이모저모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입문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봅니다. 박수인 음악학자 나오셨습니다. 박수인 학자님은 지금 한양대 음악연구소에서 연구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수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음악학자고요. 음악학자라고 하니까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바깥에서 관계자분들이 음악학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음악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네. 지휘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음악학자 되게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교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악학은 이제 음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네. 음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음악학에 굉장히 여러 분과들이 있거든요. 음악 역사, 음악 사회학, 그리고 뭐 음악 인류학, 음악 네. 미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음악 역사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글도 쓰고 또 클래식 음악 공연 현장에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음악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지 또 대중음악도 좀 들으세요? 그럼요. 대중음악 그래요? 좋아합니다. 우선 제 전공이 일단 클래식 음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을 좀 더 많이 듣긴 하지만 K-팝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재즈, 영화 음악, 인디 음악 이런 거 다 즐겨 듣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클래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클래식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 중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앨범이 나왔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라벨 전곡 앨범.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이번 달 17일에 발매된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신보인데요. 1월 17일.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독주 작품 전곡이 담긴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이나 물의 유희, 밤의 가스파르 이런 피아노 작품들이 시기순으로 앨범에 전부 다 담겼는데요. 이것 말고도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이 담긴 앨범이 다음 달 21일에 발매될
예정이고요. 또 이 두 가지 전체를 다 합친 디럭스 에디션이 4월에 또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올해가 라벨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조성진 님이 워낙 어려서부터 라벨을 좋아했다고 하고 또 네.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이 라벨 음악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조성진 님이 특별하게도 도이치 그라모폰에 먼저 제안을 해서 네.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까 150주년 얘기도 하셨는데 올해는 조성진 님이라 그래야 됩니까? 조성진 그래도 됩니까? 둘 다 가능? 님이 더 나아요? 편하신 대로 해도 되지 그래요? 않을까요? 그래요. 워낙 유명이니까 네, 제가 그냥 그렇죠. 조성진이라고 할게요. 네. 올해는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게 궁금해요. 정말로 연주자나 지휘자에 따라서 곡의 느낌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냐는 거죠. 조성진의 라벨 연주 듣는 것과 다른 피아니스트 연주 듣는 게 정말 큰 차이 있습니까? 네. O냐 다르다고 X냐? 생각합니다. O예요. O. 아, O다. 이게 아마도 음악이라는 게 아마 소리로 연주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좀 추상적이어서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배우가 있어요. 예. 배우가 어떤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할 때 그 어떤 하나의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를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달라질 수도 있고 맥락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기는 못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축하해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축하해를 와 축하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축하해 이렇게 가볍게 그럼 할 수도 기분 있고 나쁜 건데 축하가 아니네요. 그건. 예. 축하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시니컬하게. 정말 예. 뭐 약간 시니컬도 있고 비아냥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축하해라는 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심지어 바뀌기도 하고 맥락에 따라서 좀 상황이 아예 다른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음악도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주자에게 대본이 악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선율이 있다고 할 때 이 선율을 연주하면서 어떤 음을 더 크게 연주할 건지 어떤 음을 더 길게 연주할 건지 또 어느 부분에서 점점 커질 건지 또 어느 부분에 숨을 쉴 건지 이런 것들을 연주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차이가 뭐지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걸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 앨범에 그렇다면 감상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좀 꼽아주세요. 네,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경우는 쇼팽 콩쿠르 우승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쇼팽 연주자로서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라벨은 프랑스 작곡가고요. 드뷔시랑 같이 묶여서 주로 인상주의 음악가다 이렇게 분류되는 작곡가인데 이 인상주의 음악 같은 경우는 쇼팽의 음악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쇼팽은 헝가리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도 좀 있고요. 네. 라벨의 음악은 어떤 순간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소리로 탁 포착해서 표현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앨범 네 번째 곡에 수록된 곡이 이제 물의 유희라는 곡인데요. 이 음악을 이제 들어보시면 굉장히 빠른 패시지로 음악이 막 연주가 되는데 굉장히 그렇게 유려하게 흐르는 패시지가 뭐 어떤 파도에 굉장히 잔잔하지만 지속적으로 살랑이는 어떤 그런 표면, 음악적인 표면, 바다의 표면 네네. 혹은 그 햇빛이 바다에 이렇게 바다 표면에 이렇게 딱 닿아서 굉장히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윤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을 들어보실 때는 또 피아니스트 조성진님의 그 굉장히 섬세한 표현력이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곡가가 음악에 붙여놓은 제목을 힌트 삼아서 그런 그렇군요. 이미지들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앨범 말고 연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네, 당장 2월부터는 이 라벨 음악으로 조성진이 미국 전역 투어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온 그 유럽 지역을 다 일정들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도 전국 한국에서도 투어, 언제부터요? 네, 6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합니다. 서울, 성남, 대전, 인천, 대구, 부산, 천안, 김해 정말 네, 많은 지역에서 찐팬들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6월 14일이랑 17일 이렇게 이틀 공연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루가 라벨의 음악 위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뭐 장한나 뭐 이렇게 보니까 몇 년치 그 공연 계획이 다 차 있고 그러다 그러는데 조성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조성진 말고도 세계적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윤찬 그렇고요. 특히 지난해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우승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아노 선율, 첼로 김태연, 지휘 송민규, 윤한결 등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성적이 압도적이라고 해요. 한국 음악가들이 유독 콩쿠르에 강한 건지 이렇게 성적 좋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적으로 이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주목받고 있는 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콩쿠르에 유별나게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민족성이 있나? 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워낙 과열된 경쟁 문화라는 점을 좀 생각하면 그런 네.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제가 이제 음악 학자로서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건데 같은데요. 이 문제를 이미 좀 학술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전북대에 계시는 음악학자 이미배 선생님이 이 네. 분야에 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첫 번째 연구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한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주목을 받냐. 지금 방금 딱 질문 주신 그 네. 물음이었거든요. 대답은? 네, 그 연구에 의하면 국가 정책 그리고 기업 후원이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성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거든요. 우선 그 9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 슬로건이 세계화였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 음악 분야에도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한국예술종합학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1년에 문체부가 K-클래식스라는 제목의 영문 홍보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K-드라마 그리고 K-팝 이런 한류 문화를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 분야에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브랜드로서의 K-클래식이 이때 처음 생겨난 거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 정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후원되는 분야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그 주요 기업들의 후원까지 겹쳐져서 더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 거둔 음악가들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대중들의 클래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그런 거 느끼십니까? 네, 느낍니다. 그래요? 사실 제 주변에서도 벌써 느끼거든요. 그게 클래식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저보다 더 많이 음악 이야기를 그래요? 해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한국이 조금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합니까? 클래식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제 제가 아까 그 공연 분야에도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예. 이제 해외 연주팀들이 오는 공연에 이제 기획에 좀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연주자들이 와서 일단 너무 기쁘게 연주를 하고 돌아가고요. 그래요. 또 불러달라. 그 우리 이런 리액션 프로그램 반응이 좋은가 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중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클래식 알고 싶고 또 감상하고는 싶은데 선뜻 그렇게 막 내키지 않고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클래식 입문을 위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클래식 음악 사람들이 왜 어렵게 느낄까요? 어렵습니다. 일단 어려운 거 진짜 맞고요. 어려운 거 맞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양 고전 음악 역시도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문화인 만큼 서양 고전 음악에는 그 시간만큼의 굉장히 다양한 생각, 개념, 용어, 관습 이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고 긴 역사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역사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클래식 음악을 향한 장벽을 더 높이 세우는 게 아닌가. 접근하기 어렵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네, 예. 오히려 그 생각이 그런 장벽을 만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말이 있지만 네. 저 역시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반드시 또 알아야만 들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박수인 박사님 클래식 음악을 듣는 즐거움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음악? 저요? 네.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데 상당히 지금 그러신가요? 애썼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음악이 좋아요. 예. 네, 정말 좋아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좋습니다. 방금 제가 알아야만 들리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알아가면 갈수록 끝도 없는 게 클래식 음악 분야의 어떤 재미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슈만의 어떤 가곡을 하나 들었다고 해봐요. 아주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와서 그냥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슈만의 가곡이래요. 그래서 가곡이구나. 근데 얘 지금 가사가 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가사를 찾아봐야겠다. 가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가사였구나.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가사를 누가 썼지? 슈만이 썼나? 했더니 아니네. 하이네라는 시인이네. 예. 하이네는 누구지?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이네. 네. 낭만주의? 그럼 슈만도 낭만주의 작곡가인가? 이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들어가다 보면 그래요. 예.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왜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지? 하면서 결국에는 또 나에 대한 물음 혹은 나에 대한 알므로 이제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면들이 또 클래식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역사로 또 파고 들어가고 그 배경 계속 파고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이제 어려워하는 분들 어떻게 입문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일단 들어봐라. 네. 예. 근데 이때 요구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골똘히 들어보는 거예요. 골똘히. 네. 예. 사실 평소에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음악을 있는 듯 없는 듯 듣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음악이 사실은 어딜 가나 있어요. 카페에 가도 음악이 있고요. 예. 뭐 백화점에 가도 음악이 있고 요즘엔 식당에 가도 음악을 틀어주고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음악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잘 골똘히 듣진 않는다. 안 듣죠.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도 음악 나오고 영화를 볼 때도 음악이 나오지만 그 음악들을 집중해서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걸 집중해서 이렇게 읽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심지어 내가 책을 문자를 이렇게 다 시선을 쫓아가면서 읽고 있었는데도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책을 읽었다고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을 생각하면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처럼 굉장히 음악적 어떤 요소들이 많고 풍부하고 또 좀 굉장히 복잡하게 조직된 이런 음악일수록 네. 그런 집중력이 좀 더 가미가 될 때 음악의 어떤 면모를 더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추천곡 여쭤보는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짧게 네. 청취자가 뭐라고 질문이 왔냐면 나정훈 님이 임윤찬과 조성진은 크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들어볼 때 참고하고 싶어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임윤찬님의 연주가 훨씬 더 저는 강렬한 것 같아요. 강렬하다. 그런 한편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훨씬 더 좀 섬세하고 네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렬과 섬세. 네. 근데 이렇게 또 너무 예. 이렇게
1차원적으로 말하면 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박사님이 네, 느끼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그 느낌은 네. 그렇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끝내면서 들려드릴 곡 어떤 하나 추천해 주세요. 끝나면서 들려드릴 곡이요. 네. 제가 그 프랑스 작곡가예요. 역시나 네. 프랑스 작곡가고 플랑이라는 작곡가인데요. 예. 라벨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의 음악이에요. 플랑. 시간의 길이라는 가곡인데 예. 이 곡 들어보시면 뭐 어떤 곡을 고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이 곡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플랑의 시간의 길이요. 네. 플랑의 시간의 길을 추천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인 음악학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박수인 박사께서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플랑의 시간의 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